주간 브리핑. 2015년 11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조호연 경향신문 논설위원회 경향의 눈 칼럼, 오늘 일부분 내용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베 노부유키의 저주란 제목인데요. 박근혜 정권의 고위 관료와 새누리당, 재벌, 보수층에는 친일파 후손이 많다. 그들에게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조상의 친일 행각을 지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친일파 후손이라는 일생의 멍에를 벗고 팔다리 쭉 펴고 살고 싶을 것이다. 그러니 필사적으로 국정화에 매달리는 것이다. 그들이 반민주, 반헌법, 반역사, 불법, 다수국민 반대, 국정 운영 등 어떤 것이든 희생시켜도 좋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개인의 불편한 과거를 세탁하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마저 역사는 절대로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던 과거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지만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 놀랍게도 한국에 이 같은 희극적 상황이 전개될 것을 70년 전에 내다본 사람이 있었다. 마지막 조선 총독 아베 노부유키다. 그는 태평양 전쟁에서 패한 다음 우리 일본은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다. 조선인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인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섬뜩한 저주의 말을 남겼다. 역사는 성찰하는 거울이다.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를 직시하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폴란드 나치 희생자 기념비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모든 독일 국민은 일어설 수 있었다. 국가든 정권이든 역사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직시하고 참회함으로써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책임지지 않으려고 역사를 덧칠하는 나쁜 사례를 우리는 일본 아베 정권에게서 본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아베 정권을 따라가고 있다. 언어를 오염시키면서 세상을 이간질하고 뒤흔들고 있다. 아베 노부유키의 저주를 현실화하려는 것인가? 네, 이렇게 마무리되는 경향의 눈 칼럼이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이어갑니다. 미얀마 유권자의 말입니다. 승리를 100% 확신합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를 지지하러 왔어요. 두고 보면 분명 야당이 이길 겁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미얀마에서 25년 만에 실시된 자유총선에서 민주화 운동의 기수인 아웅산 수치 여사의 민주주의 민족동맹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얀마에서 반세기가량 지속된 군부 독재가 막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치 측 대변인은 우리는 전국 70% 이상에서 앞서고 있다라면서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치 여사는 지난 27년 동안 가택연금 등 온갖 수단을 겪으면서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저축 여력들이 많이 좀 떨어지게 되고 그 이외에 소비 지출도 많이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JTBC와 인터뷰한 윤기림 재무 컨설턴트의 말이었습니다. 지난해 전국 전월세 가구 가운데 월세 비중이 5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시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5천 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도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일정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사는 이른바 반전세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서울의 반전세 비중은 지난해 25%에서 올해 32%로 뛰었고 경기도 역시 1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정부는 딱히 대책이 없는 형편입니다. 사실 가족들은 다르잖아요. 그게 무슨 물건도 아니고 사람이, 인격을 가진 사람이 이미 한번 그런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다 진행했는데 또 나와라. 그러면 나오면 또 그것은 또 다시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해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방송된 JTBC 뉴스룸 이슈 인터뷰 코너에 나와서 병무청, 검찰, 법원 등 여러 국가기관에서 병역 비리에 대한 모든 문제 제기가 허구라고 몇 번이나 확인해줬다라고 강조하면서
강용석 측 요청에 따라서 공개적으로 신체 검사를 받았고 병역 비리가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면 강용석이 국회의원을 그만둔다고 해서 정말 그만두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이담채 김치 컴백홈 대리운전 전창거래 새싹 땅콩차 코골이 119 차과장 중고차 연지연 곰탕이 함께합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속보입니다. 요즘 어플로 부르는 대리가 유행인데요. 최근 컴백홈 대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김 기자 불러보죠. 김 기자? 네, 전 지금 역삼동 먹자골목 한 주차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15땡땡 15땡땡 전화대리보다는 컴백홈 어플 대리로 직접 대리 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고객과 가장 가까운 대리기사를 직접 골라 부르고 이동거리만큼 이용요금을 지불하는 컴백홈 대리는 합리적인 요금체계, 이용내역 제공, 영수증 출력 서비스 등으로 그동안 대리를 많이 이용하셨던 고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컴백홈 측에서는 감사의 의미로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할인 쿠폰을 펑펑 쏜다고 하는데요. 컴백홈 대리 서비스 첫 이용 전에 쿠폰 번호 C8C8을 입력하시면 대리 요금 할인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상 역삼동에서 김 기자입니다. 김 기자 감사하고요. 지금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컴백홈 앱을 다운받으세요. 대리가 필요할 때 컴백홈. 우리 민족 공동체의 앞날에 대해서 고민할 의제를 던지는 국민일보 일면 기사 눈길을 끕니다. 중국과 대만이 66년 만에 역사적인 양안 정상회담을 가졌지요. 중국은 하나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 대만 총통의 며칠 전 합의가 그렇습니다. 1991년에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도 유사합니다.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남북은 분리된 두 나라라는 인식이 지배적이고 또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남북 기본합의서는 UN 사무국에 또 등록되지 않은 형편이기 때문에 국제적 효력도 없습니다. 한미 FTA도 인정하지 않고 있죠. 예컨대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 이건 북한제일 뿐이지 한국제가 될 수 없다. 미국은 이렇게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북이 하나라는 인식에 동의한다면은 개성공단에서 만든 것도 한국제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미 FTA에서는 남북은 분리된 두 나라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이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고 말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인식을 제대로 불식시키지 못하면 통일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 측의 관할권을 인정받기도 어려워지는데요. 따라서 남북 합의서에 기초한 남북관계 특수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북 화해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확정고시 이후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두 번째 스텝인 지필진 모집이 끝났습니다. 25명 정도 응모했다고 하는데 명단 공개는 하지 않겠다. 교육부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25명이 누군지 깜깜합니다. 하여간 이것뿐만 아니라 이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모든 프로세스가 온통 졸속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향신문은 1973년 6월 23일 박정희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발표한 후 벼락치기로 만든 국정교과서의 실태를 짚으면서 지금의 교과서 국정화도 그 전철을 밟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정화 방침 발표 후
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듬해 3월부터 새 국정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배포됐는데 교육 현장에서 발견한 오류들이 속출하니까 문교부는 그해 4월에 전국 112개 학교를 선정해서 현장 교사들에게 한 달 동안 오탈자를 잡아내도록 했습니다. 기본적인 교정 작업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정교과서가 나왔던 겁니다. 내용적 오류는 또 없었겠습니까? 한 예로 신라의 화랑도의 기원을 중학교 교과서는 귀족사회로, 고등학교에서는 시족 공동사회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사실 이 양자의 차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틀렸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지요. 시각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당연함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오류와 모순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973년에도 오류투성이었던 벼락치기 교과서. 이번에는 과연 다를까요? 오늘은 정치권 소식에 좀 더 비중을 두려고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내년 총선 때 부산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김영춘 부산시당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지역구는 영도구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김영춘 위원장은 문재인 대표가 부산 영도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최근 문재인 대표의 측근 2명에서 3명이 영도구에서 지역구 관리 등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산 영도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인데요. 문재인 대표가 영도를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되면 내년 총선 최대의 빅매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영춘 위원장은 문재인 대표는 초중고등학교를 영도에서 나왔고 지금도 본가가 있다라면서 차기 대선 주자끼리 대결하면 주목도가 높아져서 전체 총선 구도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부산에서도 주변 지역의 파급 효과가 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당초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문재인 대표는 지난 9월 당 혁신위원회가 부산 출마를 요청하자 고심을 거듭한 끝에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문재인 대표 측은 부산 출마는 호남 민심 위반을 돌파하는 전공법 차원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문재인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호남 민심이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표를 지지했던 호남은 결국 새누리당 표를 뺏어올 수 있는지 여부와 헌신을 중시하는 만큼 부산 출마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앙일보는 문재인 대표가 부산 출마를 선언하면은 당 지도 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본인의 지역구 승부에 매달려야 하는 만큼 전국 선거를 지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의 부산 출마는 지도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의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거나 통합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당내 중도 또 당내 비주류 의원들의 요구에 결과적으로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비주류 상당수는 개파간 공천 나눠먹기 용인하라 지금 이런 속내를 갖고 있거든요. 그건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문 대표 측 관계자는 개파간 공천 나눠먹기 형태의 통합선대위 구성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은 0.1%라도 지지를 받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공동선대위는 꾸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선대위와는 별도로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연대가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구도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박원순을 끌어들여서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3자가 당대표를 맡는 이런 구조를 만들자고 송영길 전 인천시장도 주장하고 있는 바지요. 선선한 날씨,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립죠. 창밖은 어느새 익어버린 가을 풍경이 가득합니다. 잠시 제멋대로 돌아가는 생각들을 재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자신에게 고마운 미소를 지어보세요. 마음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몸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여전히 늘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농가의 깨끗한 수경 재배로 새싹을 만들어 식품 공장에서 오랜 시간 증수 건조시켜 만들어지는 새싹 땅콩차. 당신의 잠시 휴식이 되고 싶습니다. 새싹 땅콩차는 여러분께 가을 풍경이 되고 싶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의 수면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됩니다. 한 방을 써야 하는 부부와 연인, 군입대나 기숙사 입사를 앞둔 청년, 코수술, 비싼 양압기 구입, 이젠 안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 걱정 마세요. 99%의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대구 물갈이론 말로만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시작하는 중앙일보 기사 또 보겠습니다. 눈에 띄게 박근혜의 사람들이 대구로 몰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외에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새누리당 현역 의원이 버젓이 있는 대구 서구 김상훈 의원의 지역구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대구 북갑의 권은희 의원 지역구에서는 전광삼 전 청와대 춘추관장과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대구 중남 김희국 의원 자리에도 친박계로 분류되는 이인선 전 경북부지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동을에서도 이재만 전 구청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재만이 그 이재만이 아닙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출신 지역인 대구 달성에도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마 채비를 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소개해드린 의원들 김상훈, 권은희, 김희국, 유승민 의원, 친박계와 거리가 먼 의원들입니다. 이 의원들 지역구에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 10여 명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공천 전쟁이 시작된 셈입니다. TK 물갈이론과 관련한 기사를 본격적으로 짚어보기 전에 조선일보 사설 일부 내용을 인용하고 가겠습니다.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내각과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이처럼 대규모로 총선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4대 개혁과 국정교과서, 경제 문제 등 국정 현안 처리에 최우선을 둔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선거 관리에 책임을 진 행자부 장관과 경제 분야 핵심 장관들까지 총선으로 들썩거리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인사 때마다 좁은 인재풀과 잇따른 검증 실패로 국민을 실망시켰던 청와대가 이번에는 총선용 누더기 개각으로 국정 혼선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청와대는 그간 선거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대통령 측근들이 대통령 재가나 묵시적인 동의 없이 이렇게 너도 나도 출마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정종섭 장관은 총선 출마는 내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누가 답변해야 할 사안이란 말인가? 세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 장악력을 높이고 퇴임 후 전국까지 감안해서 친위 세력 구축에 나섰다는 말이 나돈다. 청와대와 대립했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을 물갈이하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로 측근들이 출마하려는 지역은 대구 경북, 그중에서도 친 유승민계 의원들의 지역구가 많다. 대통령 측근들이 호남까지는 아니라도 수도권이나 충청, 강원 등 여권의 약세 지역에 출마한다면 그나마 외연 확장이라는 명분은 내세울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측근은 공천 곧 당선, 이런 지역에서 대통령 개인의 후광을 얻고 손쉽게 당선되려는 의욕을 감추지 않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인 중심으로 텃밭에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지극히 협량한 정치를 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유승민이 표적이 됐군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 청와대 정무특보인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유승민 의원 부친상 상가에 가서 TK 물갈이론을 운운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앉아서 당할 유승민이냐? 아닌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빈소를 찾아온 손님을 직접 접객실까지 나와서 맞이한 것은 딱 5번뿐이었는데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서청원 최고위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만큼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신경을 많이 쓴 조문객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원유철 원내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기류는 조금 냉랭해 보였습니다. 아시죠? 두 사람은 사실 올 초에 원내대표 또 정책위 의장 러닝메이트로 나왔는데 말이죠.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퇴출된 다음 원유철 정책위 의장이 원내대표가 됐단 말이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친박 행보를 보이고 있는 원유철 원내대표입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아이고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하지요. 예. 자, 원유철 원내대표가 접객실에 머무는 50분 동안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접객실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빈소 풍경은 그래서 현재 여권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줬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특히 빈소에서도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중도 사퇴를 촉발한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과 TK 물갈이설이 화제가 됐는데 곳곳에서 청와대 인사들의 대구 출마설을 거론하면서 공천 문제를 놓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빈소에서 뼈있는 농담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대구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친박계 인사에게 유승민 키즈는 다 죽는다고 말하고 다니느냐 라고 운을 뗀 다음 그런 얘기하고 다니면 다리 몽둥이를 뿌라뿐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농담처럼 한 이야기겠지만은 물갈이 전략공천 이거 묻고 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는 관측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왔을 때 유승민 원내대표가 발벗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김무성 대표는 유승민 의원과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활동하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내가 한나라당 사무총장 할 때 승민이는 대표 비서실장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술을 마시러 가도 승민이는 밤새 보고서를 써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렸다. 우리가 박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우짜다 일이 됐노.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짜다 일이 됐노. 배신의 정치를 해서 그렇게 된 거죠. 뭐 안 그렇습니까? 그 배신의 정치란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오겠습니다. 선거 주무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에 해당할 발언을 새누리당 총선 필승 건배사. 이래놓고 총선 출마를 한다며 그만두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따지고 다그치고 흔들어야 할 야당은 어떠했나. 기자회견 이튿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 정청래 의원. 장관 총선 출마합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총선은 출마하는데 구체적인 지역구를 선택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총선 자체에 대해서 지금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요, 뭐 그런 자체에 대해서도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참 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선에 출마하려고 생각을 했다면 총선 필승 건배사 이전에 그만두시든가 아니면 장관직을 계속 하려면 총선을 출마를 포기하고 계속 장관직을 하는 것이 정종섭 장관께서 얘기하는 박근혜 정권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 중심으로 일하는 충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애매모호한 양다리 걸치기식 이 타이밍 간보는 거는요.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불충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심사를 앞둔 하루 전날 전격적으로 기자회견해서 뉴스발은 많이 탔을지 모르겠으나 그건 또한 국회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하여튼 총선에 나가든 안 나가든 뭐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은 정종섭의 앞날에 광영이 있으라는 뜻인지. 또 다른 야당 의원인 강창일 의원은 더 심각. 왜 그래요? 그때 사표를 냈었어야죠. 그때 총선 필승했을 때에. 그때 사법부에서 참 명예 이름 석자는 잘 지켰을 거 아닙니까? 내가 참 정 장관은 참 좋아했었는데, 그리고 학자로서 그 소신 가지고 국정에 임하기를 기원했고, 아주 큰 인물 되기를 또 속으로는 또 기대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사표 내는 시기도 적절하지 않았고 명분도 없고 참 지금까지 모든 우리 정 장관 행위가 전부 국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한 것처럼 전부 수렴이 돼버렸어요. 이게 참 서울법대 교수 명예 못 지키는 겁니다. 학자인 명예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 참 좋은 집안 아닙니까? 저 정치 집안 가문의 명예도 못 지키는 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저는 서로 참 기대를 많이 했던 분인데 심지어는 농담으로 말이죠. 문희상 의원님도 계셨는가? 그때도 얘기했는데 그때 행정입법 문제 가지고 할 때는 과감히 소집권 얘기해서 이 다음에 대권 후보로 뛰라. 이 정도 얘기 날 정도로 여야 관계없이 참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번엔 너무 치졸하게 보여요. 국회議 300명입니다. 여기 와서 초선에서 뭘 하려고 그래요? 큰일 못합니다. 여기 다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사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국회 들어오지 마세요. 그 능력 다른 데서 더 큰일 할 수 있어요. 국무총리도 하고 말이죠. 할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합시다. 네. 네. 그러자 정종섭 이미 20대 국회의원 폐지를 단 것 마냥 고즈넉한 미소를 지으며 선배 위원님들 운운하는데 우리 선배 위원님 또 말씀 계시니까 우리 선배 위원님 또 말씀 계시니까 제가 또 인사해 말씀을 힘도 맛도 없는 야당 의원들을 뒤로 하고 룰루랄라 다음 행선지로 이동하는 정종섭에게 강력한 맞상대가 나타났으니 바로 국민TV 노지민 기자. 예결위 일정을 마친 정 장관에게 취재진이 총선 출마 여부를 거듭 확인했지만 아무런 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총선 출마 안 한다고 하셨던 거 거짓말이십니까? 거짓말. 출마하신 겁니까? 하실 겁니까? 저번 내가 얘기했다. 올라가시죠. 주말 전에 청와대랑 어떤 교감이 있으셨던 건가요? 거짓말하신 겁니까? 8월에? 사실 총선 출마 안 한다고 해놓고 끝내 하면 명백한 대국민 거짓말이 되고 따라서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법. 거짓말하신 겁니까? 8월에? 빌고 차과장 최후 진술하세요. 네, 저는 허위 또 미끼 매물은 팔아본 적 없습니다. 합당한 가격에 차를 구매해서 정직한 중고차 딜러로 소문난 저 차 과장이 도대체 무슨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건지. 헐, 그걸 몰라서 묻는다는 말입니까? 네? 중고차를 판다면서 왜 새 차를 파냐 이겁니다. 지금 새 차를 산 사람들이 차라리 중고차를 사는 게 낫다면서 차 과장 당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거 아니냐고요. 차 과장 중고차, 새 차와 다름없는 최고의 중고차만 팔고 합리적인 가격에 차를 구매해 왔습니다. 010-5556-6885 010-5556-6885로 차 과장에게 언제든 연락주세요.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15차례의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 씨의 변호를 맡은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착수금으로 받은 5천만 원을
이 김무성 사위 부친이 회장으로 있는 S개발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 오늘 동아일보에 실렸습니다. 세무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은 이 김무성 사위의 부친이 운영하는 S개발은 지난해 12월 29일 이 김무성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 변호인 착수금으로 최교일 변호사에게 수임료 4,500만여 원과 관련 세금 등 총 5천만 원을 입금했다는 겁니다. 최교일 변호사는 이 김무성 사위가 구속되기 직전인 11월 19일 변호인에 선임돼서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12월 5일까지 보름 남짓 변호인을 맡았는데요. 자, 하지만 최교일 변호사가 사임계를 낸 기록은 전산 입력되는 법원 사건 진행 기록부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최교일 변호사가 김무성 사위 사건의 착수금으로 받은 5천만 원은 대법관이나 고검장급 검찰 간부 출신 고위 전관들이 받는 통상 착수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선보다도 높은 액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사건이 사건이기만큼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겠네요. 더욱이 최교일 변호사의 해명대로 검찰을 찾아가서 김무성 사위의 정상 참작 사유를 설명하는 등의 특별한 변론 활동을 한 게 없다면 수임료의 성격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변호사 수임료의 출처가 S개발 법인이란 점에서 또 다른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무성 사위 개인 형사사건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을 이 김무성 사위 부친이 회장으로 있는 S개발 법인이 송금했기 때문입니다. S개발 등기부에 따르면은 김무성 사위는 S개발 지분 25%를 보유했지만 등기부상으로 이사로는 등재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회사 돈을 허투루 쓴 거, 이 배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수사관 8월 13일 저녁 7시쯤에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UD 치과의 한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A 차장이라고 하겠습니다. A 차장은 전날 조사에서 UD 치과 경영진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부인한 상태였습니다. 이 수사관은 본인이 약한 처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약한 처벌을 받을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수사관은 처벌 수위를 강조한 다음 본인이 나올 거라면 이번 주말밖에 시간이 없다. 빠르면 9월 정도에서 구속할 사람 구속하고 사건을 처분하려고 한다. 라면서 사실상 다시 조사를 받으러 나와서 기존 진술을 바꿀 것을 요구한 겁니다. A 차장은 주말에 나가기 힘들 것 같다라고 말하니까 이 수사관은 본인이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검사님과 나한테 왜 나한테 이런 처분을 하는지 나중에라도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안 나오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딴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이 수사관은 그러면서 A 차장에게 UD 치과로부터 보상을 미리 받아두라는 말도 꺼냈습니다. 만약에 구속되고 재판을 받으면 UD 치과에서 보상은 해주겠지요 라면서 실형을 1년 6월 살았다면 UD 치과가 10억 원 보상해줄게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또 A 차장이 진술을 바꿀 의사를 보이지 않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UD한테는 많은 약속을 받아 놓아라. 협조하는 대가로 많은 것을 받아놓고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지도 모르니까 대가를 미리 확보해 놓아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사람 걱정해줘서 미리 보상받아 놓으라 이런 얘기는 아니죠. 약을 잔뜩 올리는 것이죠. UD 치과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검찰의 강압이 있었다. 검찰이 입법 로비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UD 치과만 표적 수사해서 기소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 네, 사실 이런 수사관의 태도는 정상이 아니지요.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조사실도 아니고 전화로 구속 등을 언급하면서 진술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회사한테서 대가를 미리 받아 놓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보육전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빚을 내서라도 예산을 마련하라는 정부에 맞서서 시도교육청들이 더 이상 빚낼 돈도 없다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만 3살에서 5살까지의 무상보육을 말하는 거지요. 한겨레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을 시도의회에 보고한 경기도 교육청 등 8곳의 누리과정 예산을 확인해 보았더니 8곳 전부가 누리과정 예산 중에 어린이집 예산을 짜지 않았습니다.
아직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 예산 3,807억 원을 반영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에 반발하는 것이죠. 경기도 교육청 정책기획관 말은 이렇습니다. 현행법상 유치원은 교육청이, 어린이집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도록 돼 있다. 지난해 불법이지만 빚을 내서 메웠는데 정부가 이제는 이런 불법을 일반화시키려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며칠 전에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은 최후로는 지방채로 정리하겠다라면서 사실상 시도 교육청이 빚을 내서라도 예산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자녀 세대의 경제적 삶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 발표됐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부모에 비해서 노조 활동을 하는 부모의 자녀 세대 소득이 더 높았고, 교육 소득 수준이 낮거나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부모일수록 노조 가입 여부에 따라서 자녀 세대의 소득 격차가 더 컸다는 겁니다. 지난달 9일 미국 진보센터의 리처드 프리먼 하버드대 교수, 유니스 한 웰즐리대 교수 등이 발표한 노동조합이 계층 간 이동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노조 조직률이 지역 전체 미래 세대의 소득을 올린다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보고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노조 조직률이 10%포인트가량 늘면 미래 세대의 기대소득은 3에서 4.5% 늘어난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10%에 불과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강국 일본 리스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의 말이 있는데 이걸 소개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이 더 많은 몫을 가져가면 기업 이윤이 줄어든다는 주장과 달리 노조 활성화로 인한 불평등 감소가 오히려 생산성을 높인다고 수많은 연구들이 밝히고 있다라면서 10%대에 불과한 한국의 노조 조직률이 높아지면 소득 불평등이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미국 기업 시스코가 생산하는 인터넷망 장비인 라우터를 미국 국가안보국이 조작해서 인터넷을 도감청한다는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와 관련해서 SK텔레콤, LG U+, KT 같은 국내 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3사가 시스코에다가 스노든 문건,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 SK텔레콤, LG U+, KT 민간 기업이죠. 자, 이 기업들은 말하자면은 이 해킹이 있었는지, 도감청이 있었는지 이게 궁금해서 물어봤단 말이죠. 자, 그런데 국가정보원, 미래창조과학부 같은 관련 국가기관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간 기업이 적극 대응한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혹시 자기들이 해킹을 주도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국가정보원이 해킹 장비 사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참 못 믿을 국가정보원입니다. 어제 중앙일보 일면 기사라면서 소개해드린 내용이 있었지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해운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 두 회사를 합친다. 예, 안 합치려 한다면 강제로 합친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두 회사를 통폐합해서 국적 선사를 하나로 줄이는 방안, 이 방안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통폐합하지 않는다, 이런 방침을 세웠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런 방향을 잡은 것은 두 회사를 통폐합해도 시너지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은 데다 안보상 손해도 크다는 겁니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합병하면 통합사의 선방량은 161척이 되는데요. 세계 7위 수준에 그친다는 겁니다. 세계 1위 선사는 590척이거든요.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기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한편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합병을 제안했습니다. 한미약품이 한국 제약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5일 약 5조 원에 달하는 당뇨 치료제 기술을 수출한 지 나흘 만에 이번에는 1조 원대에 이르는 당뇨 비만 치료제 기술을 수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미약품의 쾌거는 국내 제약 산업에 대한 관점을 남이 만든 약을 복제해서 파는 저수익 구조의 복제약 중심에서 실패 위험성도 있고 손실 위험성도 크지만 어쨌든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하는 고수익 구조의 신약 개발에 나선 그런 힘이었습니다.
한미약품은 자체 개발 중인 옥신토모듈린, 그러니까 식욕을 줄이는 장 호르몬 기반의 당뇨 비만 치료 바이오 신약에 대해서 타이레놀로 유명한 글로벌 제약회사 얀센과 개발 상업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거리의 사제 함세용. 건강한 민족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역사 정의가 이룩되어야 됩니다. 진진된 역사, 기술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탐사 전문기자 주진우. 낮에 막걸리를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항상 해진 옷을 입고. 근데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으세요. 유경재단도 있고 영남대도 있고 정수장학회도 있는데 막걸리만 먹었다. 저녁에 시바스리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역사와 정의의 가치가 뿌리채 흔들리며 위태롭게 저물어가는 광복 70년. 두 남자의 토크 콘서트를 만나실 때입니다.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11월 27일 금요일 저녁 7시 부산 상공회의소 대강당. 이튿날인 11월 28일 토요일은 낮 3시 대구 동성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예스24에서 현재 티켓 예매 중이며 입장료 2만 원 중 일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에 기부합니다. 시사인과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주최하는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지요.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오늘의 날씨. 어제 가을비가 내린 뒤에도 종일 흐렸는데요. 오늘 낮부터 모처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서울 한낮 기온이 15도까지 올라서 선선하겠습니다. 늦가을 정취 만끽하기 더없이 좋겠습니다. 서울 대전 15도, 대구 17도 낮 기온 예상됩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내일과 수능이긴 모레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고 수능 한파도 없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으로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이명수 치유공간 이웃 대표의 한겨레 칼럼 사소한 분노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 권력자의 결정적인 허물에는 눈을 감고 연예인들의 실수나 규칙 위반 따위에는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결사적으로 참견한다. 사소한 문제를 방관하면 제대로 된 세상이 될 수 없어서 그렇다는 나름의 이유. 말은 좋다. 하지만 그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은 외면한 채 그 안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꼭 50년 전 나는 왜 조그만 일에 분개하는가라고 고백한 시인이 있었다. 그는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만 화풀이하는 자신을 책망했다. 혁명시인 김수영의 고백이어서 무게가 남다르지만 시인의 자책과 요즘의 사소한 분노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성찰이 있느냐 없느냐다. 요즘 누가 걸렸다 생각되면 축적된 지식도 자기 위치도 식인 물고기식 비난을 위해서 총동원한다는 느낌이다. 내 속의 찌꺼기 감정을 배설하기 위해서 돌진하는 특공대 같다. 지나친 공격성은 만성적 좌절에 대한 리액션일 때가 많다. 만성적 좌절이 아예 국민 정서로 굳어진 것 같은 시절이니 공격성의 범람이 의외는 아니다. 문제는 지나친 공격성의 목표가 M1 구멍으로만 향하는 데 있다. 뺨을 때린 사람이 권력자일 경우 거기에 정면 대응하면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다른 데 가서
적개심을 드러낸다. 내가 맞을 때 가만히 있었던 사람, 위로가 어설펐던 사람이 관역이 된다. 왜 우리 사회는 유독 연예인에게만 엄격하냐는 속설의 정답은 공포의 유무다. 우범 지역에서는 차량 접촉 사고가 나도 시비가 붙지 않는다.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다. 자칭 고소왕이라는 어떤 변호사의 파렴치함에 진저리 쳐도 그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혹시 모를 귀찮은 후환 때문이다. 상습적인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는 맞을 때에 지옥 같은 공포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 그래서 피해자가 되는 공포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으로 가해자의 위치를 선택한다. 자기 공포를 감추기 위한 졸렬한 짓이다. 혹시 내 분노나 비난이 그런 종류가 아닐까? 한 번만 멈칫해도 식인 물고기 같은 비난의 광풍은 잦아들 것이다. 만만하지 않은 대상을 향한 분노는 면책됩니다. 그러나 만만한 대상을 향한 분노는 갑질이며 폭력입니다. 갑질과 폭력이 없는 11월 10일이 되기를 바라며 조간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